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니, 너 한국 가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일본에서 배려심인 줄 알았는데 개인주의였고, 한국은 단체를 중요시하는 끈끈한 정이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개인의 가치는 항상 집단보다 우선시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두려움을 안고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외국인인 자신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녀는 첫 출근 때 큰 사고를 치면서 한국인의 정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NHK 방송국 특파원으로 일하는 메구리입니다. 일본 내 직장을 다니다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일본을 떠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일본이 세계에서 발전이 된 나라인 만큼 일본 내에서 인정받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살면서 다른 인종 간에 엄청난 차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을 보기 힘든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고, 일본이 아닌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나날이 발전하는 다른 나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시장 조사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지사에 발령받아 한국 생활을 뜻하지 않게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당연히 믿기지 않았지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저에게 유리하다고 마음을 다잡고 한국 내 모든 생활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추억을 쌓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런 사항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혹시 저처럼 한국의 일 때문에 와야 하는 일이 있다면 겁먹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일본에서 꽤 유명한 샴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머리를 감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매일 샴푸를 사용해요. 그렇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시장은 유지되죠. 대신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상품 개발을 하고 다른 시장을 넓혀가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해요.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된 것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죠.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전 한국 출근 날짜보다 좀 더 일찍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출근을 한다면 적응하는 시간도 없이 정신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차 적응도 필요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출근일을 앞두고 보름 정도 일찍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줬어요. 한국 지사에 발령받으면서 살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해 주었는데 기간을 맞추어 줬거든요. 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에 도착해 적응하기 위한 일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필품은 어디에서 구매해야 하는지, 숙소 주변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한국으로 출발하면서 운전면허를 국제면허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스스로 자동차를 이용할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을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국제면허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숙소에서 다음날 늦은 시간까지 늦잠을 자고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한국은 굳이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상당히 넓어서 마트에 가더라도 도보를 이용해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고등학생이 되어 자신의 차가 생기면 차를 이용해 학교에 갈 만큼 일본에서 자동차는 두 다리를 대신해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집 앞에도 언제든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이 즐비했습니다. 걸어서 10분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개의 편의점을 지났거든요. 좀 더 걸으니 꽤 큰 마트도 보였어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걸어서 충분히 마트를 이용할 수 있었고 배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가 필요한 건 배달이 어려운 지역도 많고 배달을 하더라도 당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송을 부탁하면 4시간도 안 되어 집에 안전하게 배달해줘요.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번거롭게 자동차를 운전하며 주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걸 동네를 돌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늦게까지 하는 식당들도 많았지만 필요한 물품은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먹고 싶은 건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배달시켜 먹거나 식당에 가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기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일본은 마트가 멀어 늘 냉장고를 채워둬야 했거든요. 간단하게 먹을 음식부터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까지 다양하게 구비해 둘수록 일상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단순히 여행을 온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머물러야 했기에 저에겐 먹는 게 큰 고민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올 때 어떤 것들부터 냉장고를 채워야 하는지 걱정했던 건데요. 그럴 필요 없이 그때그때 조절하면 된다는 사실이 정말 편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신기했던 건 도심에서 산이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인터넷을 찾다가 등산이 하고 싶어졌어요. 일본 내에서도 종종 등산을 갔는데 직장을 다니면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등산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한국의 산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이 있었어요. 남산이었는데 한국 서울에서도 유명한 산 중 하나였죠. 도심에 큰 산이 있는 것도 놀라웠는데 남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의암산, 용마산, 관악산 등 많았어요. 저마다 높이도 달라 등산하는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더 설레었습니다. 일본처럼 등산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바쁜 일상에도 주말이면 하루 시간을 내도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시설은 발전을 하며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도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적인 문명과 자연, 그리고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 같은 조상들의 전통도 서울 한 곳에 잘 어우러졌습니다. 일본은 사실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통을 보존하며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던 한국을 알아가면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일본을 떠난다는 사실이 싫었는데 한국 지사에 출근하기도 전 저는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출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첫 출근 당일 긴장한 나머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밤새 뒤척이다. 해가 뜰 무렵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땐 이미 집을 나가야 하는 시간이었죠. 다행히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는 회사와 가까웠어요. 서두른다면 많이 늦지 않겠다는 생각에 머리도 감지 못하고 옷만 바쁘게 입고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답니다. 아슬아슬하게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고 하루 업무를 알차게 보내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보냈죠. 첫 출근을 반갑게 직장 동료들이 맞아줬어요. 회사 업무 시간이 끝나고 환영회를 한다는 말에 같은 팀 모두 한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시끌벅적하게 저녁 식사를 하며 술 한 잔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반가웠어요. 꼭 일본에서 가든 파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본은 이런 술 문화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된 건 아니에요. 대신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해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파티 형식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줘. 식당 문화가 활발한 한국은 각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충분히 고기를 구워 먹으며 파티 느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일본이 아닌 한국이지만 일본의 정취를 느끼며 함께 어울려 고기를 구워 먹는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출근했고 앞으로 함께 가야 할 동료라는 생각에 모두들 저를 챙겨주느라 바빴어요. 고기를 구워 잘 익으면 제 앞접시나 불판에서 제가 가까운 쪽에 고기를 두기 일쑤였죠. 덕분에 어느덧 저도 모르게 꽤 많은 양의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문제는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는 점이죠.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 보니 어느덧 술도 꽤 마신 것 같았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업무를 보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졌죠. 배려해주고 타지에서 혼자와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듯
저를 챙겨주는 한국인들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버렸던 거예요. 식사를 끝나고 2차로 이동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그곳이 저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함께 마셨거든요. 한 장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도 하며 술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지사에 처음 출근한다고 긴장했던 낮 시간의 모습들은 전부 사라진 지 오래예요. 나중에 직장 동료가 알려줬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한국 노래가 나와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느라 마이크 하나는 제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신났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취했는지 잘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 상황조차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만취가 되어버린 거죠. 일본 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술을 마실 기회가 흔하지 않았어요. 신나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으니까요. 일본은 개인주의로 정말 친한 몇몇 이외에는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반면 한국은 달랐죠. 같은 직장에서 힘든 직장 생활을 함께한다는 동지애가 강하기에 언제든 기분 좋은 술 한 잔을 기울일 수 있었어요. 그리곤 때때로 그 분위기에 취한다면 만취가 되어 필름이 끊기는 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충격받았던 건 신나게 노래 부르던 모습이 중간중간 기억나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전혀 새로운 곳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신나게 놀다 배도 너무 부르고 나른한 나머지 눈을 더 이상 뜰 수 없어 고스란히 잠들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본 결과 너무 처참했죠. 제 옷은 벗겨져 있었고 원피스 같은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너무 아팠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궁금했죠. 주변을 두리번거렸더니 침대 아래 웬 여자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스락거리는 바람에 옆에 있던 여자도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일어났냐는 말을 저에게 했죠. 저는 그녀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마치 아무렇지 않는다는 듯 말을 전했으니까요. 대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문 밖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곤 문이 열리고 눈에 익숙한 한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제가 만취해서 노래방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해요. 제 숙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노래방에서 가장 가까웠던 직장 상사 집으로 저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방에 함께 잤던 사람은 상사 와이프로 신혼집으로 원룸과 거실 하나가 있는 구조였는데 저를 거실에서 재울 수 없으니 저와 와이프가 방에서 자고 상사가 거실에 잔 거죠.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동료라고 인정하고 저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었죠. 일본에서는 종종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술집에 버려둔 채 고스란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누구든 데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따져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니까요. 직장 상사가 혼자 사는 남자가 아니라 신혼부부여서 와이프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해요. 당연히 상사 와이프도 집에 데려오는 걸 흔쾌히 허락했고 전 안전하게 상사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혔던 건 제가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내리자마자 구토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부끄럽게 차를 타면서 속이 울렁거렸고 차를 내리자마자 구토를 하고 다시 평온하게 잠들었대요. 옷 앞에 지저분하게 묻어 있어서 그대로 둘 수 없었고 상사 와이프가 제 옷을 갈아입혀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그 어디라도 숨고 싶었죠.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직장인들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같은 일본인도 아니었죠. 처음 만나는 직장 동료였고 저와 함께 지낸 시간보다 앞으로 보낼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고개를 숙이고 연신 말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과 다르게 직장 상사와 와이프는 아침이나 먹자며 저를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었던 옷은 잘 세탁해 두었으니 오늘 다시 입고 가면 되겠다고요. 정말 하룻밤새 깨끗하게 옷이 빨려서 말려 있었어요. 저는 제 옷으로 갈아입고 식탁 위에 앉았죠. 상사의 와이프가 속풀이에는 해장국이 제격이라며 콩나물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처음 마시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통해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슴이 타오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저도 모르게 연신 들이마시다시피 했답니다. 밤에 잘 땐 몰랐는데 잠에서 깨고 나니 속이 불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따뜻하게 콩나물국을 한 그릇 비우고 나니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상사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제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다시 어떻게 그들을 봐야 하는지. 제 머릿속엔 온통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함께 이동하는 와중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 주눅들 거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죠. 절 위해 그럴듯하게 말하는 위로라는 건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술에 취해 망가지는 걸 좋아할 리 없잖아요. 저는 대꾸도 못한 채 어느덧 회사에 도착해 한국인 동료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어요. 그 누구도 제가 어제 만취해 민폐를 부린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책상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직장 동료들은 제가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답니다. 저는 제 첫 해외 발령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겠죠. 한국인들의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정에 감동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첫 출근 때 기억을 잃는 바람에 상사의 아내에게 아침밥까지 얻어먹은 일본 여성 메구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오히려 회사 동료들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 생활을 통해 더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메구리 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오라고요? 삼촌 제정신이세요? 거기서 뭘 배우냐고요? 차라리 여기서 탕핑 회사 생활을 하는 게 훨 낫겠네. 여기 중국의 가정집에서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여성의 삼촌인 것 같네요. 여성의 삼촌은 여성에게 한국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 자리가 났다며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수를 터뜨리고 말죠. 결국 전화는 끝이 났고 기분이 좋지 않은 여성은 친구를 불러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말을 들은 친구는 여성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들은 이 여성은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혁비라고 해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외동딸이에요. 저희 가족은 그런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맞벌이를 하셔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겠다며 항상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일러주시고는 했죠. 덕분에 저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과 비슷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도 받으며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중국은 교육열이 뜨겁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상하이나 광저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8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랍니다. 저희의 경쟁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들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 공립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사실 정부에서는 재직 교사의 개인 보충 수업이 아니라면 다른 수업들을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그게 되겠어요. 모두 비밀리에 사교육을 받고 있고 덕분에 그 금액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치열한 교육열 속에서 저를 뒤처지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했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공부머리가 있었던 저는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렀을 때도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많은 시험을 봐왔지만 그날은 정말 긴장했었어요. 만약 목표로 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쩌지 부모님이 이제껏 많은 희생을 해주셨는데 내가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적이 나왔을 때 안도했어요. 좋은 성적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대였고 저희 집에서도 많이 멀지 않아 지나다니면서 항상 저곳에 갈 것이라는 동기를 가지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입학을 하게 되다니 부모님과 저는 함께 기뻐했어요.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많은 사람들처럼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할 때 큰 희망을 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졸업 후 제가 마주한 현실 세계는 제게 가혹한 교훈을 주었어요. 약 13년 동안 일자리를 찾은 끝에 마침내 저는 운 좋게 중국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가 공부한 분야의 일자리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고 자체도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여러분은 아시나요? 중국 컨설팅 업체 마이커스에 따르면 저희 중국에서의 졸업자 평균 첫 해 월급은 한국 돈으로는 약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첫 해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건 전체의 4%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1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취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회사 생활을 해나갔어요. 보통 하루에 12시간 주 6일을 일해야 했어요. 저희는 이걸 996이라고 불러요.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9시에 퇴근하는 것을 주 6일 동안 한다는 것을 뜻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계 같은 스케줄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이 전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제 정신과 몸에 큰 부담을 주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탕핑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 등장한 말이었죠. 웨이보에 어떤 사람이 탕핑이 바로 정이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글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글의 내용은 3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놀고 있지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압력은 서로를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것일 뿐 이건 그저 어른들의 오랜 관습에 불과할 뿐이라고 시작하며 뒤쪽에 들어눕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현재 운동이다. 오직 눕는 것이 인간의 만물의 척도로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무언가 땅하고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대부분 중국인 청년으로 이루어진 시위가 일어났어요. 바로 전염병 시위였죠. 시진핑 퇴진을 외쳤어요. 다들 봉쇄 조치가 너무 심해서 그런 줄 알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요구는 무한 경쟁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포자기 세대가 되어버린 전염병 사태와 집값 상승, 경기 둔화로 인한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된 세대인 청년들을 어떻게 좀 하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탕핑족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태어난 이들이에요. 가장 중국에서 불운한 세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저 또한 그 세대에 태어난 이들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회사에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스트레스를 극으로 받고 있던 그 즈음에 탕핑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점점 많은 젊은 중국 신입 회사원들이 이미 탕핑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탕핑은 영어로 눕다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일하라는 압박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대신 단순한 삶을 살자는 것이 주된 개념이죠. 지금은 탕핑 운동이 회사에까지 침투하게 되면서 장기 경제 침체 속의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지친 젊은 세대가 회사에서의 외모 관리를 포기하며 불만 표출에 나서게 되었어요. 요즘은 역겨운 출근 룩이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기괴한 출근 복장들을 인증하기 했네요. 형광 패딩 점퍼 오리가 그려진 잠옷 원색 양말 등으로 단정함과 거리가 먼 복장을 하고 출근하기 시작했죠. 거짓 복장을 흉내 내거나 잠옷 차림에 떡진 머리로 출근을 하기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급여와 적은 기회였죠. 처음엔 이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취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님이 희생을 얼마나 하셨는데 저런 전문적이지 못한 모습들은 보기 좋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도 낮은 월급과 말도 안 되는 업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서 탕핑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결국 평소보다 더 지치는 한 주를 보낸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탕핑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거든요. 경력을 쌓거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았죠. 회사에는 저 또한 기괴한 옷들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입어도 계속되는 외모 지적에 지쳐버리기도 했고요. 이런 힘든 업무의 외모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되게 편한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나 완벽한 외모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를 포기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항의하는 방식이에요. 사회 성공 기준을 거부함으로써 저는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체제에 맞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던 제 모습은 이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죠. 윗사람들이 욕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지쳐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면서도 내면에선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퇴근 후 밤에도 잠 못 들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삼촌께서 전화를 주셨죠. 삼촌 회사에서 중국 직원이 필요한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 한국어가 썩 좋진 않지만 삼촌은 저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승낙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일을 하고 있기는 했으니까요. 아예 그만뒀다면 모를까 지금 확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사실 부모님 눈치가 보여 그만둘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한국이요. 삼촌이 한국에서 작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 듣기는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곤 했죠. 한국이요. 그런 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해봤자 아닌가요? 진심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K-팝 말고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상하이 대학교에도 한국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좋다면 뭐하러 중국까지 유학을 왔겠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더 배울 게 많으니까 한국으로 왔겠죠. 그리고 듣기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한다면서요. 진짜 기가 차네요. 심지어 저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몇몇 가게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써 붙여져 있는 가게들이 있더래요. 엄청 상처받고 섭섭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를 대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저희가 맨날 뭘 베낀다고 이야기만 하잖아요. 저희 기술력이 높아서 그렇다는 건 전혀 인정하지를 않죠. 그런 거짓말쟁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저 또한 한국인들을 무시하고는 했죠. 저런 편견들과 중국이 더 우월하다는 자존심 때문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삼촌이 제 생각을 해서 연락을 준 건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어렸을 때 삼촌도 중국에 거주하셨었거든요. 맞벌이인 저희 부모님이 나가고 집에 홀로 있을 때마다 삼촌은 저를 항상 돌봐주고 놀아주고는 하셨어요. 사실 저에게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저는 며칠만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삼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요즘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부모님한테 들어 걱정해서 전화를 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갑갑한 마음에 친구 장남아를 불러 한잔하기로 했어요. 모처럼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인데 그냥 보내기도 좀 아쉬웠고요. 저희는 맥주집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연히 저희 삼촌의 제안도 장남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너무 잘됐다. 장남아는 저희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한국으로 가라고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잘 모르는구나. 유역비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말이야. 그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발전 재밌네요. 항상 뉴스에서 보이는 거라곤 인형처럼 춤추는 가수들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첫 월급도 우리보다 많이 받는데. 너 안 갈 거면 나라도 추천해 주던지. 장남아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죠. 장남아가 이 정도로 적극성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어. 거기도 죽은 것처럼 일이나 하겠지.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는 덜 일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연차라는 것도 있다던데. 한국에서 온 동료한테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연차라고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주고 주 5일 출근을 한대. 그리고 어떤 곳은 재택근무를 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자한테는 생리휴가도 준다고 하더라고. 장남아가 한국 회사에 대해서 줄줄이 말해주었어요. 그 말은 좀 솔깃하더라고요. 연차 말이에요. 그런 걸 준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때에 쉴 수 있는데 돈까지 준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유역비 넌 너무 달라진 것 같아. 탕핑족이 안 좋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넌 원래 엄청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아이인데 지금의 너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아. 한국에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한번 잘 고민해봐. 메이는 진심으로 걱정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실 그 말은 확실히 맞아요. 저는 대학 시절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동아리 활동까지 장을 맡아서 제일 먼저 나서 많은 것을 도전하고 배우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다고나 할까요?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장남아와 헤어진 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장남아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앞쪽의 거울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상해버린 얼굴과 생기 없는 눈동자를 가진 제가 보였어요. 예전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생기 발랄한 눈을 가진 저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것도 20대의 말이에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 삶에 닥친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탕핑은 제게 휴식이었지만 제 일부는 여전히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용기를 내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중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길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작은 가방을 싸면서 어떤 모험과 교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긴장이 되지만 희망도 있어요. 이미 결정한 이상 이건 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이고 저는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깊은 숨을 내쉬며 아파트 문을 닫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고 긴장된 상태로 밖으로 나서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삼촌 회사에서는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 주셨어요. 거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감탄했죠. 지하철이 너무나도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고향에서의 붐비고 혼잡한 대중교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분 좋게 놀랐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저는 얼른 짐을 풀고 따뜻한 샤워를 한 뒤 편안한 침대에 누웠어요. 비행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너무 긴장을 했던 상태라 조금 피곤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긴장이 풀린 상태로 저는 편안한 잠에 들게 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출근을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근을 위해 이렇게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숙소 밖으로 나와 한국의 삼촌의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큰 유리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제 심장은 쿵쿵거렸죠. 회사 안에 들어가자. 친절해 보이는 한국인 박현식 부장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팀에 온 걸 환영해요. 유혁비 씨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현식 부장님의 친절한 안내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가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금세 깨달았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팀워크와 서로 돕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동료들은 항상 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덕분에 저는 아주 빠르게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감명 깊었던 건 모두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지였어요. 신입부터 윗선까지 모두가 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훌륭한 성과를 낸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직업 윤리와 탁월함에 대한 헌신을 보며 저 역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점점 예전에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저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죠.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 실력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서울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껴갈 수가 있었죠. 친절한 동료들 덕분에 서울의 활기찬 동네들을 탐험하고 한국 음식도 즐길 수가 있었어요. 한국이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월급이었어요. 장남아 말이 맞았어요. 중국보다 첫 월급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삼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만 같았죠.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삼촌에게 멋진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삼촌은 뭘 이런 걸 주냐면서 허허 웃으셨지만
저는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기에 너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놀라웠던 점은 신입들이 자신의 워라밸을 잘 챙기면서 관리 또한 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회사는 9시부터 6시 출근이 기본이었어요. 저희 삼촌 회사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주 5일 출근에 연차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모아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신입 동료들은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간다든지, 끝나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연차를 모아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며 일의 스트레스 또한 해소하면서 일을 하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자신의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고는 했어요. 얼마나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회사를 다니는지 무조건적인 정장이나 세미 정장 같은 옷이 아니었어요. 저희 회사는 자율복장이었거든요. 모두들 편하지만 깔끔한 소위 말하는 출근룩을 갖춰 입고 오고는 했어요. 다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 하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그들의 그런 모습에 저희 중국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의 제 생활이 하나도 없이 지쳐있고 머리도 안 감고 떡진 머리로 기괴한 옷을 입고 생기 없는 눈으로 출근했던 제 모습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순간 이곳에 오기로 결정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를 제안해준 삼촌부터 제 가장 친구 매입까지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에서 탕핑하던 나날들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한 길 잃은 느낌과 방향 상실감이 떠올랐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지만 중국에서의 삶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리운 마음은 떨쳐내기가 힘들었죠. 어느 저녁 퇴근길에 저는 2개의 큰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바쁜 도시 한복판에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곳에 이끌렸죠. 벤치에 앉아 서울의 하늘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어쩌면 답은 탕핑과 끊임없는 노동생활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균형을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제 열정을 쫓으면서도 제 가치관에 충실한 삶을 사는 법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끼며 저는 일어나 몸의 먼지를 털어냈어요. 아직 배울 게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됐죠. 고개를 높이 들고 공원을 걸어 나왔어요.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들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은 벌써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더 많은 지혜를 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린 마음과 희망찬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미래가 가져다 줄 것들을 발견하려는 열망으로 말이죠.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의욕적이고 더 집중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났죠. 일본 도쿄에 사는 아기 엄마가 테무에서 산 중국 장난감으로 인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극을 겪고 나서 아시아인을 보기만 해도 치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한국 장난감 회사의 책임자에게서 장난감 제작에 들어가는 성분과 재료를 듣고는 충격받아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난감 업계에 무슨 비밀을 들었길래 충격을 받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30대 리나예요. 저는 아버지랑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본 경찰관이셨어요. 1995년 지하철 도쿄역에 살인가스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하철 도쿄에서 살인가스 테러가 일어나 8명이 사망했고 살인가스 테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 경찰이 죽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테러 사건을 보면서 더 집요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셨죠. 아버지는 괜찮은 척하려고 하셨지만 밤만 되면 그 후배의 사진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때 7살이었던 저는 아버지가 왜 자꾸 울음을 터뜨리는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테러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게 2000년 지하철 쿠로쿠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었죠. 1995년 테러 사건과 유사한 패턴의 가스 테러였고 같은 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10년
동안이나 일을 함께 하셨던 선배가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가스를 맡았고 그분마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존경하던 선배까지 잃고 나서 한동안 물도 넘기지 못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버티지 못하신 건지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가 되어버렸고 돌봐줄 어른도 없어서 나나폴리스라는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은 경찰관으로 일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셔 혼자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주는 보육시설이었어요. 일본에는 매년 30명에서 50명의 경찰관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가정부 등 2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이 24시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저 또한 오르페오폴리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고 많은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열심히 공부해 도쿄 제8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했어요. 오르페오폴리스에서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을 치유했고 그 영향으로 저 같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착실히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상담 연구소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라는 직업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제게 딱인 직업이었어요. 제 도움으로 인해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저는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인정받는 게 좋았거든요. 밤낮 없이 일에 열중하고 상담을 연구하다 보니 젊은 나이에 부원장 자리까지 제안을 받았어요. 성공이 제 삶의 이유인 것처럼 살았고 일에만 몰두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상담에도 전혀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연극배우였고 눈앞에 보이는 환각 때문에 무대에 계속 못 서고 계신다고 했었죠. 상담을 몇 차례 하시더니 이러다는 후배들에게 배역을 빼앗긴다고 소리치면서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그 환자분이 난리치시는 걸 듣고 저는 순간 다 포기하고 싶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딸 사쿠라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된 남편과 정말 기뻐했죠. 남편은 제가 일에 너무 치여 사는 것 같다면서 집에 있으면서 육아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독박 육아를 하려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저는 홀린 듯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사실은 육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기가 새벽 5시에 울며 저를 깨워도 편식을 하며 음식을 내팽개쳐도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버리고 죽음을 선택한 부모님에게 복수하듯 보란듯이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일에도 그렇게 집착한 것 같고 상담사라는 직업을 할 만큼 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증명하려 한 것 같았어요. 상담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란듯이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죠. 저는 도쿄에 있는 제 아파트 아늑한 거실에 앉아 3살배기 딸 사쿠라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책상 램프가 은은한 빛으로 방을 비추고 있었죠. 사쿠라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곱슬머리를 살며시 쓸어넘기면서 제 얼굴에는 걱정으로 가득 찬 주름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사쿠라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던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쿠라는 중국에서 만든 인기 장난감인 동물 얼굴이 그려진 다채로운 스트레스볼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 장난감은 중국 대형 쇼핑몰 테무에서 시킨 장난감이었어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대표 쇼핑몰이었기에 믿고 구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난감 때문에 사쿠라가 호흡곤란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딸을 급히 데려가 의사들이 진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이 제 심장을 움켜쥐었어요. 진단 결과는 정말 끔찍했어요. 그 장난감에는 위험한 수준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있었고 사쿠라가 노출되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권 나라들의 물건은 모두 좋지 않다는 편견이 생기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사쿠라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쾌유를 기도하면서 저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이의 기쁨과 위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품에 안긴 사쿠라가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안전한지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밤에 사쿠라를 재워주고 잘 자라고 입맞춤한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답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품 안전 기준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뜻밖의 곳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같은 걱정을 하던 부모들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아이들을 위해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조사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죠. 규제가 느슨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엄격한 제품 안전 기준과 철저한 테스트 절차로 유명했어요. 정부는 한국 품질인증 KC마크를 만들었는데 이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부여되더라고요. 장난감부터 가전제품까지 KC마크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의 상징이 되었죠. 그러다가 한국 장난감 회사에서 소비자와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는데 그 모집 공고를 보다 홀린 듯 지원했던 게 합격했다는 메일이 왔어요. 저는 놀랐죠.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책상 위 액자 속 사진을 힐끗 바라봤어요. 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저와 사쿠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싶어졌어요. 한국 여행을 가는 건 덤이었고요. 분비는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상쾌한 공기가 절 맞이했어요. 낯선 냄새들이 섞여 있었고 멀리서는 활기찬 도시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깊게 숨을 들이쉬며 긴장된 속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선입견 외에는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로 지구 반대편에 홀로 서 있었거든요. 항상 동아시아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경계심이 있었어요. 오염된 식품이나 위험한 장난감에 대한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쿠라랑 그 유해 장난감 사건 이후로 충격을 좀 받았어요. 더는 그냥 외국 제품을 피할 순 없겠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제품 안전 문제에 접근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엄격한 규제와 품질에 대한 의지로 유명한 한국이 출발점으로 제격이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동안 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안내판도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고 마주친 직원들도 다 친절한 미소로 영어를 구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정신없고 압도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죠. 호텔까지의 택시 승차도 놀라웠어요. 친절한 눈빛에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로한 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영어로 반겨주시고 재빨리 제 짐을 깨끗한 택시에 실어주셨거든요. 복잡한 도로로 차가 접어들자 절로 창밖을 넋놓고 바라보게 됐어요. 도로는 잘 관리되어 있고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시아 도시들과 늘 연관 지어 생각했던 정신없고 불규칙한 운전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푸르른 공원 끝없이 펼쳐진 가게와 식당들로 가득한 현대적이고 활기찬 대도시를 보게 됐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운전자들은 신호를 준수하고 있었죠. 거의 초현실적이었어요. 미래지향적 유토피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서울만의 작은 특징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높다란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들 군침 도는 냄새를 풍기는 화려한 길거리 음식 가판대들. 그리고 말끔한 교복을 입고 손을 잡고 걸으며 깔깔 웃고 수다 떠는 아이들. 무리까지 동서양 새 것과 낡은 것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어느새 우리는 절제된 디자인의 현대적 건물인 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기사 아저씨는 집 내리는 걸 거들어 주시고 따뜻한 미소와 약간의 목례로 작별 인사를 건네셨죠. 처음에 회의적 시선이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만약 한국 사람들이 다 그분처럼 친절하고 정이 넘친다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는 외관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천장 폭신한 가구 차분한 회색과 파랑 색감이 인상적이었죠. 활짝 웃는 젊은 여직원분이 완벽한 영어로 절 맞이하시고 재빨리 체크인을 끝내주시더니 공손한 목례와 함께 눈길을 건네주셨어요. 제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내내 이번 여행이 정말 시야를 확 트이게 해 줄 경험이 될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벌써 매 순간 제 기대를 뒤엎고 있었고 제가 이곳에 온 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도시가 제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안겨줄지 궁금해졌죠.
긴 비행에 지친 몸에 제 방은 반가운 오아시스 같았어요. 편안한 침대, 조직한 욕실,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 뷰까지 잠시 몸을 추스르고 필수품 몇 가지를 푼 다음 호텔 주변을 둘러보러 나가기로 했죠. 거리는 가까이서 보니 훨씬 흥미로웠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오가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일회 명품 가방을 맨 세련된 젊은 여성들, 중요한 회의에 급히 향하는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 지혜로 가득한 얼굴로 손을 잡고 한가롭게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다양했어요. 걷는 내내 흥분과 호기심이 제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상점 쇼윈도, 길거리 간판, 스쳐 지나가는 대화 하나하나가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단편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더 배우고 싶었고 이 매력적인 문화에 푹 빠져보고 싶었어요. 제가 늘 믿어왔던 고정관념 너머를 보고 싶기도 했고요.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카페와 서점 사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작은 장난감 가게를 발견하지 못할 뻔했어요. 화려한 쇼윈도 진열장에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어느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 가게는 장난감의 보물창고였어요. 인형, 액션 피규어, 블록 등등이 빼곡히 들어찬 선반들이 눈에 띄었죠.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거의 모든 제품에 KC 마크가 크게 부착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녹색과 흰색 원 안에 KC라는 글자가 새겨진 독특한 로고는 제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안전과 품질의 상징이었거든요. 통로를 둘러보면서 장난감의 다양성과 장인 정신에 감탄하던 중에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작은 동네 장난감 가게조차도 KC 인증 제품만을 판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 제가 읽었던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검사가 그저 종이 위의 말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게를 나왔지만 새로운 호기심과 의지가 생겼어요. 한국의 제품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공장, 시험소, 규제기관을 찾아가 보고 전문가와 학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나라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의 불안과 의심의 그늘 사이로 희망의 불씨가 반짝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여정이 사쿠라를 위한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제 오랜 신념과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밀고 나갈 각오가 생겼죠. 사쿠라를 위해,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진짜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위해서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마음속에는 제가 막 발견하기 시작한 이 도시에 대한 환상이 가득했어요. 아직은 것만 살짝 알았다는 걸 알지만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배우고 성장하면서 전에 없이 저 자신에게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가슴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마음으로 저는 예상치 못한 여정의 다음 장을 펼쳤어요. 그 길이 절 어디로 이끌지,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기대감이랑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의 제품 안전 기준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과연 제 의심이 맞을까? 아니면 정말로 소비자, 특히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발견하게 될까 궁금했죠. 호텔 근처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서 우연 씨를 만났어요. 거기서 김 모락모락 나는 녹차 한 잔이랑 맛있어 보이는 페이스트리들을 앞에 놓고 앉았죠. 향기로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도자기 컵의 예술성이랑 혐의에서 춤추는 섬세한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도 정성과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 씨는 제가 감탄하는 걸 보더니 따뜻하게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아름다움과 기능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차 한 잔이든 아이 장난감이든 우리는 안전하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즐거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이 철학은 저한테 깊이 와닿았어요. 엄마로서 저는 항상 사쿠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주고 창의력도 키워줄 수 있는 장난감이랑 제품을 찾아왔거든요. 우연 씨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걸 듣고 한국의 디자인과 제조 방식을 새롭게 느끼게 됐죠.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면서 우연 씨는 KC 마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KC 마크는 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처음 불러일으켰던 종합적인 제품 안전 시스템이에요. 그는 KC 마크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의무 인증 제도라고 했어요. 품질 안전성 성능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는 거죠. 인증 과정이 아주 까다로워요. 우연 씨가 강조하면서 시험과 검사의 다양한 단계를 보여주는 상세한 안내 책자랑 도표를 보여줬어요. 제품들은 화학 분석, 내구성 평가모의 사용 시나리오 같은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야 KC 인증을 받고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죠. 저는 열심히 듣고 메모도 하면서 우연 씨가 인증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마다 질문도 했어요. 그가 이 주제에 열정적인 게 분명했고 그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한국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이는 세심한 노력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됐죠. 그런데 우연 씨 설명에 감사했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려면 직접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연 씨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KC마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기 위해 장난감 공장이랑 시험 연구소 그리고 어린이 매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큰 장난감 공장이었어요. 안전모랑 안전조끼를 입으면서 저는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공장이라고 하면 늘 어둡고 더럽고 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과 부족한 설비만 가득할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근데 생산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밝고 질서정연한지에 놀랐어요. 말끔한 유니폼을 입고 업무에 집중하는 직원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각 장난감을 꼼꼼하게 조립하고 검사했고 그들의 동작은 정확하고 신중했죠. 우연 씨는 이 공장이 엄격한 품질 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 검사 지점과 무작위 검사를 통해 모든 제품이 최고 수준을 충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성형에서부터 페인트 칠 포장까지 다양한 부서를 둘러보면서 사용되는 기술과 자동화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로봇팔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컴퓨터화된 시스템이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늘 상상하던 낡고 위험한 공장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 다음엔 최첨단 시험 연구소에 갔는데 거기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평가를 했어요. 장난감들이 떨어지고 비틀리고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실제 사용 시의 마모와 손상을 그대로 재현하는구나 싶었죠. 흰 가운을 입은 화학자들은 유해 물질의 흔적이 있는지 재료를 분석했고 기술자들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의 제품을 노출시켰어요. 평가의 엄격함과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장난감처럼 단순해 보이는 물건에 이렇게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우연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어린이 매장이었어요. 진열된 장난감이랑 게임 교육용품들을 보면서 그 다양성에 감탄했죠. 각 제품마다 KC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인식하고 감사하게 된 안전과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나무 퍼즐을 집어들자 매장 직원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녀는 이 매장에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엄선해서 판매한다고 설명했죠. 단순한 사업적 결정 이상으로 그들이 섬기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헌신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하루 종일 한국의 제품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면서 점점 더 존경심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목격한 그 세심한 관심과 전문성 헌신은 정말 놀라웠고 일본에서 익숙했던 좀 더 느슨하고 엉성한 기준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차 한 잔을 더 마시면서 정리하려고 카페로 돌아왔을 때 우연 씨는 제 시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나 봐요. 받아들이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죠. 그가 자부심과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문화의 안전의 가치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에요. 단순히 규정이나 검사에 관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감에 관한 근본적인 믿음인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소중한 선물을 지키는데 사회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아이들이 한 나라 전체의 공동 노력으로 보호받으며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사쿠라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보살핌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제가 동참하고 싶은 비전이었어요.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어볼 질문도 배울 교훈도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거기 앉아서 차를 홀짝이며 우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친절에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예상치 못한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발견과 성장,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로 가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우연 씨와 한국,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아름답고 놀라운 여정을 위해 잔을 들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전 한국 문화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우연 씨의 통찰력과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이끌어 주었죠. 새로운 경험, 대화, 발견의 순간마다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존경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책임감이에요. 이는 국가가 아이들의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어린 시절부터 한국 아이들은 안전, 품질,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배워요. 이런 가치관은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화되죠. 저는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호기심과 열정으로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K씨, 마크의 의미와 아이들이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걸 집중해서 들었죠. 학생들이 열심히 손을 들고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걸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5살이나 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미 비판적 사고 능력과 소비자 인식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많은 어른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선생님은 상냥한 얼굴에서 부드러운 태도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우려를 표명하도록 격려했어요.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주변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 힘이 있다고 강조했죠. 그건 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준 힘과 책임감의 메시지였어요. 수업이 끝나갈 때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제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강하고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정보에 입각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침으로써 우리 모두의 더 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라고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설명했어요. 그 말은 제가 여정을 계속하면서 지역센터를 방문하고 동네 모임에 참석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가족들과 교류하는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든 단합과 공동의 목적의식에 감명받았죠. 한 지역센터에서는 부모, 교육자, 지역 공무원이 모여 아동 안전에 대한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통찰과 경험 그리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열정과 헌신이 물씬 느껴졌어요. 결함이 있는 유모차 때문에 아기 아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뻔했다는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 엄마는 비난하거나 보복을 추구하는 대신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 한국의 제품 안전접근법의 진정한 힘은 엄격한 시험과 인증 과정뿐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국민의 흔들림 없는 헌신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회의가 끝날 무렵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에 둘러싸였어요. 아이들을 위해 산 제품이 엄격한 시험을 거쳤고 정부와 시민이 모두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느끼는 안도감에 대해 말씀하셨죠. 착한 눈망울을 가진 한아버지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부모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걸 이해해요.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해야 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슴은 벅차고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관점으로 붐비는 것 같았죠. 도쿄에서 겪었던 엄마로서의 외롭고 고립된 경험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압도되고 부적절하다는 기분이 들곤 했죠.
반면 한국에서 목격한 공동체 의식과 공동 책임감은 제게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으며 서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모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줬죠.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위해 앉았을 때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단력이 가득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기서 배운 교훈과 맺은 인연이 영원히 함께할 거란 걸 알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